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개발권 이전제 내용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발권 이전제의 내용을 볼 텐데, 첫 번째, 이름이 뭔지를 보세요. 지금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개발권 이전제라고 돼 있어요. 개발권이라는 건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일 겁니다. 얘를 이전하는 제도 또는 양도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개발권 이전제 또는 개발권 양도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왜 존재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면 A와 B와 C의 토지가 이렇게 인접돼 있어요. 그때 A는 당연히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B도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도 갖고 있냐면 C도 소유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각 소유권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개발권 용적률이라고 보셔도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자신의 토지가 있을 때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권리였죠. 그래서 이때 개발권이 있고 이 부분도 개발권이 있어요. 그래서 C가 개발을 했네요. 이 개발권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층짜리 건물을 올렸냐면 이 개발권은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개발권이었어요. 그럼 C는 자신이 가진 개발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토지 위에서 개발권을 이용해서 개발 이익을 누렸겠네요. 그런데 이때 B 토지는 인접해 있는 토지이긴 하지만 얘가 이 부분에 지하철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럼 상대적 위치가 더 우월하니까 얘는 가격순이 더 높겠죠. 땅값이.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원래 얘도 5층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5층까지만 올려서는 얘는 수지 타산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망설이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이제 A가 개발을 하려고 봤더니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려고 포크레인으로 한 포크레인 딱 푸니까 갑자기 문화재가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럼 막 기쁜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개발을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A가 가진 토지 지역이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A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원래는 개발권이 있으니까 개발권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개발권이 발생이 됐는데 그 개발권은 토지 이용 규제 정책에 따라서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이 발생한 거죠. 그럼 A와 C를 비교해 보면 C는 개발권이 있어서 이 개발권을 이용해서 개발 이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얘는 개발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용에 뭐가 깨졌죠? 효율성이 깨졌나요? 형평성이? 형평성이 깨져서 문제겠죠. 그럼 A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들고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A라면 들고 일어나겠죠. 니 땜시 이제 이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손실이 발생했어. 보상해줘. 그럼 정부는 이때마다 토지 보상금을 지출해주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해지니까 그 부담을 줄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에게. 야, 너 지금 내가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함했더라. 네가 가진 이 토지 위에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이 발생했는데 이 개발권만 시장에서 이 개발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전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발권 이전제죠. 또는 개발권 양도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B는 지가 수준이 좀 더 높아서 5층까지만 올려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높이 올리고 싶었는데 원래 용적률 규제에 의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5층 이상은 초과해서 올릴 수가 없는데 이때 개발권이 발생이 된 거죠. 이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서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개발권을 만약에 B가 사면 지금 어디에서 샀죠? 시장에서 A와 B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사들인 개발권만큼 더 높은 개발이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우발적인 이익이 누구는 발생했고 B는 발생이 됐고
그 우발 이익으로서 생각지도 못한 손실이 발생한 A의 우발 손실을 시장에서 보상이 가능해지겠죠. 이 거래를 했다면. 이게 개발권 이전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래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면서 각각의 지역별로 용적률 규제를 가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얘만 층수가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 버리면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 등의 문제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발권 이전제에 의해서 개발권을 사들여서 그 개발권을 용적률로 전환시켜서 높이 올려버리면 이제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용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예외적인 개발이 계속 허용이 되다 보면 용도 지역 지구제의 틀이 아예 와해돼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이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개발권 이전제는 그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개발권도 이전시킬 수 있나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이전하는 거죠. 지금 토지 소유권과 같이 이전시키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지 정부가 사서 팔아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개발권 이전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없어서 개발권을 사들이지 않아도 마음대로 층수를 올릴 수 있대요. 그럼 이 개발권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대로 거래가 되지 않으면 이제 개발권 이전제는 유명무실해지겠죠. 그러니까 개발권을 사들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개발을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지만 개발권 이전제가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거둘 것이고 원하는 정도의 개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될 테니까 원하는 정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권을 많이 사들이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이 개념이 따라 나올 겁니다. 이게 개발권 이전제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개발권 이전제는 개발권만 이전제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개발권만 이전제.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된다 그러면 X예요. 그래서 기억, 토지 소유권과 분리시켜 개발권만 이전시키는 것이다. 니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이전 가능해진 거예요. 개발 가능 지역의 개발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이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지만 이게 지금 피해봤죠? 그래서 울었던 건데 이제 이 개발권을 넘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개발 가능 지역에서 원래 용적률 규제 이상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만 층수가 위로 쫙 올라가 버리면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 등의 문제 발생하죠. 이용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정책이 되더라. 그래서 아예 지역지구제의 틀이 와해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정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개발권 이전제는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권 이전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정책이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출발하게 된 거죠? 토지 이용 규제 정책 때문에 출발하게 됐던 거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개발권 이전제예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시점 기준의 판단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부동산 정책의 시점 기준의 판단이래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친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이루어진 결과로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뛰두를까요? 뛰두르고 투쟁하겠죠. 그럼 정책을 펼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정책을 펼친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정책이 펼쳐진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있죠. 내가 정책을 펼친 다음에 니들이 들어왔잖아. 이게 정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건 누가 피해를 입는 거냐면 신규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기존이 피해를 입으면 난리 납니다. 그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초과한 이윤을 누린다 그러면, 이익을 누린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기존이에요. 그래서 정책이 펼쳐진 다음에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기존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면 이 사람들 크게 웃을까요? 그냥 씩 웃을까요? 씩 웃겠죠. 몰래 조용히. 그래서 항상 정책론을 구분하실 때 구분 기준으로 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누군가가 이익을 봤다 그러면 걔는 기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대료 보조 정책을 펼치게 되면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윤 누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누렸죠. 그리고 손실이 있는 건 신규라고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피해가 막심한 건 누구다? 기존 임차인 꾹 눌러 살고 그리고 임대인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면 신규 임차인 들어가 살 곳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실이 있는 건 신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기존의 공급자, 사전자 독점자가 뭘 누리고 초과이윤을 누리잖아요. 그 다음 임대료 규제를 하면, 이 정책이 펼쳐지면 누구의 피해가 크더라? 신규 임차인의 피해가 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7번째, 정책의 수단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어떤 수단을 거쳐서 정책을 펼치는지, 효과를 거두고자 정책을 펼치는지 그 수단이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교재 72페이지에 정책의 수단이라고 해서 MM이라고 돼 있고 시장, 수요, 공급, 가격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를 잡고 들어가죠. 여러분,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죠. 맞죠? 그 다음 그 수요자와 공급자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죠. 그게 가격이었죠. 그래서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있고 가격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개념이죠. 시장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 시장이 실패했던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있죠? 정부가 판단하고 있죠. 그럼 정부는 시장이 실패했다면 수요자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거나 공급자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장 실패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수요자, 공급자를 대신해서 시장 내에서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 얘를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고, 개입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사거나 파는 거예요.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 그리고 아예 직접 가격을 건드려 버리면 얘는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수요자, 공급자에게 돈을 대주거나 정보를 대주는 것, 얘를 그래서 돈이나 정보를 가짐에 따라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게 만들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하는 걸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접적 개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정책을 주고 그 정책이 직접적 개입인지 간접적 개입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다는 거죠. 돈,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걔는 무조건 무슨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 가격을 직접 건들면 직접적 개입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시장은 실제 누가 만나는 곳?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 그래서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 가격. 이걸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 개입은 아예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사거나 팔면 얘는 직접적 개입이에요. 또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거죠. 가격 통제의 대표주자가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겠죠. 그래요. 그 다음, 그래서 니은에 그 예로는 정부가 직접 미개발된 토지를 사들여서 보상금 주고 취득한 다음에 걔를 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토지를 먼저 사죠. 수요자 역할. 그리고 택지로 공급을 해주죠. 공급자 역할. 그러니까 공영개발은 직접적 개입이겠죠.
그리고 공영 개발된 택지를 한 방에 분양하지 않고 정부가 보유하면서 임대해 주는 걸 공공임대 보유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임대해 주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직접적 개입이 됩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가 미개발된 토지를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서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여서 비축해 두는 거예요. 돈을 쌓아두는 게 그냥 은행이네요. 토지은행은 토지를 사서 비축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의 역할, 나중에 공급해 줄 때는 다시 분양해 주게 되면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도 직접적 개입. 분양가 규제 꼭 기억하세요. 가격을 아예 건드는 건 직접적 개입이더라. 그래서 정부가 사거나 팔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되겠죠. 간접적 개입은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수요자 공급자에게 돈 또는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더라. 핵심 단어는 돈 또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지우거나 세금, 부담금, 임대료 보조, 임대료 돈이죠, 여러분. 보조금. 그래서 이 정책들은 다 무슨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예 토지 이용료를 규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토지 이용 규제는 직접적 개입인가요? 간접적 개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당연스러운 질문이에요. 당연한 질문인데 토지 이용 규제는 별도의 정책 수단입니다.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과 구분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각종 규제, 인허가제 등이 다 토지 이용의 규제예요. 그럼 지금 분양가 규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한 건가요? 가격을 규제한 거죠.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대표 주자로 지역지구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토지 이용 규제를 정부가 내가 가진 토지 지역을 주거 전용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역을 바꿨다고 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고 해서 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 개입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사고 팔면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건 아니다. 구분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부동산 정책 그럼 펼쳤으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로 또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과 정치적 기능으로 쪼개지는데 우리 경제론 공부할 때 제가 처음 출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경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시장경제. 네. 그래서 시장과 경제가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시장 실패 요인을 5가지를 봤었는데요. 초과이윤과 관련해서 독점 발생하고 규모의 경제, 또 뭐가 있었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었죠. 그 내용.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독점, 규모의 경제, 얘는 정보의 비대칭성, 초과이윤과 관련해서 시장 실패 요인들이었고 외부 효과, 정후 외부 효과, 좋은 게 적게 만들어지니까 시장 실패, 나쁜 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시장 실패, 공공재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되니까 시장 실패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 걔를 경제적 기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시장 경제로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시장 뜨면 경제적 기능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걸 알아서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디를 봐도 시장자가 없어요. 근데 독점, 규모의 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공공재의 부족이 얘들이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수정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니까 시장 경제 이렇게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은 부의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요인이죠. 시장 경제. 얘는 정책의 경제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 기능 아니에요. 그 다음 정치적 기능은 우리가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정치, 사회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얘가 정치적 기능이긴 한데 이걸 언제 또 이렇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 시장 경제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정책은 다 정치적 기능이라고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런 내용이었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시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 기능이 있었죠.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 이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었어요. 근데 얘는 균등 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각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자원을 배분해 주는 거죠. 그럼 고소득층은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자원을 배분받는 거고, 저소득층은 대가를 조금밖에 지불하지 못하니까 나쁜 자원을 배분받는 거고, 급빈층은 거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자원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주택 소요계층을, 주택 소요는 저소득층의 수요, 주택 수요를 꼭 집어 주택 소요라고 합니다. 그럼 기억하시는 방법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가서 한마디 한 거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도 중소득층, 고소득층처럼 시장 원리에 의해서 주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너희들은 평생 집 없이 살아라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럼 저소득층은 가만히 있을까요? 소요가 발생할까요? 소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소득층,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택 소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력이 없으니까 잠재적 수요겠죠. 임대주택에 거주하겠죠. 그래서 주택 소요, 잠재적 수요, 임대주택이 나오면 아 저소득층을 시장 원리에 의해서 맡겨놔 버리면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달래줘야 된다? 정부가. 뭐로? 정치로. 그게 정치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떴는데 경제적 기능이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입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부동산 정책의 기능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정책론 부분의 내용을 쫙 한번 설명을 드려봤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까 봤던 내용에 한 가지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비용과 가격이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산의 3요소라는 걸 한번 보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때 생산의 4요소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무엇 한 가지가 더 달라붙냐면 얘 경영이 더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각각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 이 생산 요소를 공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라고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각각의 생산 요소가 투입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겠죠? 생산비. 그럼 우리는 얘를 줄여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화 하나를 만들 때 예를 들어볼게요. 단위 토지당 비용으로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쫙 배분해 봤더니 얘 얼마가 들어가냐면 500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우리 이미 공부했죠.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면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게 토지 임대료 지대죠. 지대. 그리고 남의 돈을 썼으면 이자 지불하죠, 여러분. 남의 노동을 썼으면 임금을 지불해 주죠. 그리고 경영을 투입했다면 이윤을 누려야죠. 이때 이 이윤이 정상적인 이윤입니다.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이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지대, 이자, 임금 등을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 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때 지대 부분이 얼마였냐면 500원이고 이자 부분이 500원이고 임금 부분이 각각 하나의 재화를 생산할 때 임금 부분의 대가를 따져봤더니 500원이래요.
정상 이윤도 얘가 500원이랍니다. 500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재화의 단위당 생산 비용을 2,0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0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가격을 얼마를 받냐면 이 가격을 2,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공급자는 쎄 빠지게 만들어 놓고 손해를 볼 순 없으니까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큼은 가격으로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적어도 비용 이상은. 그러면 이때 비용이 곧 가격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공급자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큼만 가격으로 받으면 공급자는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하나요? 지금 이 비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가격이 같으면 공급자는 뭐만 누린다? 정상이윤만 누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여러분.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초과 수요인가요?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2,500원으로 올라갔대요. 가격이 2,5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생산 비용은 얼마죠? 2,000원이죠. 그러면 지금 500원만큼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초과 이윤입니다. 그럼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 이윤을 누리는 걸 보면 이제 경쟁이 나타나나요? 다른 사람도 이걸 공급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증가한다? 네, 그래서 신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2,200원이라면 아직도 초과이윤이 있네요. 그러니까 더 경쟁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1,900원으로 떨어져 버리면 비용은 2,000원인데 1,900원으로 낮아져 버리면 이제 정상이윤도 제대로 못 누리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그럼 공급의 감소에 따라 초과 수요, 가격은 다시 상승하겠네요. 그래서 2,100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초과이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경쟁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경쟁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초과이윤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럼 이 경쟁은 신규 공급의 증가는 끝없이 나타난다. 뭐가 없어질 때까지만,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만 나타나겠네요. 그럼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을 때 없어진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끊임없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걸리죠. 뭐에서 멈춰선다? 비용과 같아질 때 멈춰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아까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줬을 때는 공급 비용의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게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게 만약에 1,500원으로 공급 비용이 감소가 됐다면 똑같은 가격 2,000원을 받아도 초과한 이윤이 발생한 거죠. 그럼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누리면 경쟁이 나타나서 공급 증가하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1,500원까지 해서 딱 멈춰 서겠네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멈춰 서는데 가격은 멈춰 서요. 가격은 뭐랑 같아질 때 멈춰 선다? 비용과 같아질 때 멈춰 서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기본 이론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이게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공급자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서 그게 곧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비용 방식의 기본 개념이에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정상이윤도 못 누린다, 정상이윤만 누린다, 정상이윤만. 그때 비용보다 가격을 높게 받으면 그만큼 뭐가 발생했다?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이구나. 초과이윤이 발생되는 걸 딱 보면 신규 공급 증가한다? 네,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럼 공급의 증가로 가격이 다시 내려가겠죠? 끝없이 내려간다, 브레이크가 걸린다, 브레이크가 잡히죠. 어디에서? 비용에서. 비용.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가격과 비용은 같아지고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정책론 부분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우리 정말 중요한 투자론 내용부터 또 들어가 볼 겁니다. 힘내셔서 따라오셔야 되고 꼭
밴드로 들어오셔서 매일 기포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하루에 3문제씩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거의 60문제 정도를 풀었는데 제가 해설을 자세히 달아드리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신다면 정말 제가 약속드렸던 12월 달에 65점 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편하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를 믿고 여러분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